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련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한렛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주말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벌써 여름이라니. 아, 그렇죠. 많이 덥네요. 이제 모기들이 설칠 거 아니야. 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모기. 아, 모기. 네. 아직 집에 모기 없어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난 이미 좀 나타났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정말? 아, 진짜? 빠르네. 야, 모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기를 이제 퇴치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걸 선호합니까? 잠깐 어딜 나가기 전에, 외출을 하기 전에 킬라? 킬러로 뿌려? 내가 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이야. 뿌려놓고 가요.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묻어 있잖아. 묻어 있잖아. 묻어있지. 근데 그 대신 미끌미끌하게 막. 어쩔 수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싹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면 사체들이 막 널려 있잖아. 난 그걸 볼 때 기분이 좀 좋아. 아, 진짜? 이런. 얘네 싹 다 나와서 죽었구나 여기.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 예. 그럼 닦습니까, 그거? 닦죠. 그리고 주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건 또 다 덮어놓고 뿌려요. 아.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어놓고 그래야지. 싹 야, 근데 뿌리고. 일이다. 일이지. 근데 그거를 자주 할 수는 없어. 어. 자주 할 수 없으니까 한두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향을 피워놓고 자는데도 안 잡히다가 간헐적으로 모리끼기 소리가 나오는 날들이 아, 그렇지. 하루 이틀은 꼭 있잖아. 한 해 여름 짱이지. 중에.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물려야지 못하겠어. 그래?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데 잉잉 하면서 막 돌아다녀. 아, 근데 막 잠은 지금 이제 들고 있어가지고 일어나기 귀찮아. 저는 웬만하면 그냥 헌혈을 한번 하자 생각으로 잡니다. 아, 괜찮아요? 네. 물려도? 네. 어. 여름에 한 번 모기 물리는 거지 뭐. 아. 네. 저는 그때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무더운 여름 중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런 날이 생기거든요. 그치, 있지. 예. 꼭 있어. 네. 그런 날이 없고 돌아가는 해는 없어. 저는 딱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찬물 샤워를 딱 해서 잠을 깨요, 그냥. 샤워를 해? 잠을 확 깨서 잠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잡습니다. 앉아서. 앉아서 그럼 다른 걸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불 켜고 계속 보고 있어요. 이쪽 벽 계속 보고 있어. 그 모기가 흰 벽으로 한번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물건들이 많은 쪽 벽은 안 봐. 흰 벽이 가장 넓게 포진돼 있는 빈 벽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기만 잡는구나. 그러면 그 모기가 하얀 바탕에 날아갈 때가 한 번은 있어요. 근데 왜 샤워를 해? 샤워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잠을 깨고 내가 정신일도. 깨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깨가지고 막 하면 이게 그런 전투력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래? 아예 그냥 깬다, 난 잠을 지금. 난 잡고 자겠다. 그리고 그거 한 마리만 잡지 않아요. 그런 날은 내가 잡았을 때 피가 터지는 애를 꼭 여러 마리를 잡아야 다시 잠듭니다. 야. 방금 저 상황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봤거든요. 어. 흰 벽을 바라보고 샤워를 하고 분명히 위퉁을 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흰 벽을 바라보고 있어. 그렇죠. 모기가 지나갈 때를 그렇죠. 기다리면서. 네. 그 시점에 당신의 등 뒤를 공격하는 모기가 있을 것이다. 아, 있지. 그럼 꼭 물려 또. 몇 번 물리면서 어쨌든 잡게 돼요. 근데 뭐. 내가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오늘 밤 잡는다. 뭐 이런 잡습니다. 거거든요. 저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어. 자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전 딱 일어나서 불을 다 켜. 그렇지. 불을 다 켜고, 전 샤워는 안 해요. 아, 저 알아요. 다 잡고 잡니다. 그래. 야, 근데 나는 샤워를 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깰 필요가 있어? 빨리 잡으면 되잖아요. 빨리 잡고. 왠지 못 잡을 거고 한 마리가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있는 거야? 이런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해. 안 그러면 내가 얘네를 다 못 잡을 것 같아. 아, 진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야, 희한하네. 네. 거룩한 제의를 한번 해줘야 이 살육을 진행할 수 있는 거구나. 아,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 모기가 내가 땀이 많고 조금 찝찝해서 나한테 잘 지금 붙나? 라는 생각에서 샤워를 한번 하고 싹 잡은 적이 있던 것 같아. 그 뒤로 약간 근데 그게 의식이 됐구나. 본질을 벗어나서 샤워를 하고 시작하는 야. 느낌. 모기 잡으려면 무조건 샤워를 한다. 자, 오늘 헤이브로 사연 보내주신 분은 뭐 모기하고는 상관없는데, 네. 요거는 이제 배 감독님하고 약간 오버랩이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가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나들으라고 사연을 보냈나 싶기도 네. 하고. 자,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38살 남자입니다. 입 짧은 여친과 사귀며 저만 몸이 좋아졌습니다. 실은 몸이 많이 커졌습니다. 여친은 예전엔 크고 곰 같은 남자가 좋다더니 지금은 제 배를 보며 걱정을 합니다. 아니 40도 아닌데 벌써 배가 나오면 어떡해? 라며요. 솔직히 살면서 뚱뚱한 적도 없었고 살 같은 걸로 고민할 줄 몰랐는데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친이 반팔 난방을 사주고 왜 안 입고 오냐고 하는데 터질 것 같이 벌어지는 난방을 한 치수 큰 걸로 바꿔달라는 말이 죽어도 안 나옵니다. 겨우내 찐 살을 잘 감추다 더워지니 정말 괴롭네요. 회사 다니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스트레스네요. 네. 아, 맥인 것 같아. 전 이걸 쓴 적이 없습니다. 내 얘기인 것 같네, 거의 막. 네. 이거 회사 다니면서 식이요법 하는 거는 사실 황대리인데 그쵸. 황대리한테 들어야 되는데 김 선생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다이어트가 뭐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계속 똑같아요. 맞아. 살이 그렇게 뭐 찌는 걸로 고민을 안 한 것 같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김 선생처럼 좀 말랐던 것 같은데 네. 그 뒤로 이제 쭉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이제 회가 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태고 다들 똑같은 상태인 네, 거야. 근데 또- 회사 다닐 때 운동했었잖아 이렇게. 또 했었죠. 네. 어. 독하게. 근데 그때는 약간 이거는 추천해줄 수가 없어요. 약간 또라이 같아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이건 좀 할 수가 없어. 약간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중간에 기절도 몇 번 하고. 너무 극단적이야, 사람이. 이거 진짜 추천할 수가 없어. 그래. 그때는 사실 연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여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회사에서 굉장히 내가 이 안 좋은 눈치 보이는구나. 그럼 아니, 기자를 하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약간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모두가 하면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손을 들고 싶다. 모두가 된다고 할 때도 그거 안 되는데요 하고 싶고. 그렇지. 아니 약간 삐딱선인지 그래 기자는 왜 운동을 못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술을 먹잖아. 근데 술을 먹는 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먹는 칼로리보다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안 될 거 뭐 있어 의지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술 약속이 없는 날짜를 퐁당퐁당으로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운동한다는 사실을 이순신처럼 아무도 안 알리고. 그렇지. 왜냐면 그거가 알려지는 순간 나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안 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 딱 이런 때를 잡아서 그러니까 일을 그러면 더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래. 티가 안 나야 되니까. 그렇지. 딱 해놓고 시간을 뺀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빡센 부서에 있을 때는 못하니까 제가 약간 이제 여유가 있는 무슨 뭐 기획지휘팀 이런 데는 아이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법조팀보다는 덜 빡세니까 그럴 때 요때는 내가 작정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 전에 퐁당퐁당으로 막 이렇게 운동할 때는 내가 이렇게 술만 안 먹으면 요거 조금만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인데 네. 이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는 술 마시는 거 내가 조금 조절을 한번 하고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진짜 도시락을 싸가지고 네. 다니면서 하면서. 운동을 해서 그때는 진짜 확 빠져가지고 막 괜찮았어요. 중간에 그때는. 뭐 저기 식이요법 하다가 기절했대잖아. 취재를 했어. 회사가 아니라 이제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잠입 갔는데 취재 가는 길에. 몰카 들고 네. 취재는 다 끝내고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긴장도 약간 풀리고 그지. 뭐 이러니까 그냥 거기 꼬꾸라지는 게 몰래카메라 다 몰카에 찍혔지. 또 찍혔다는 거 아니야. 야, 정말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은근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떠한 변화도 도모할 수 없다, 사실. 근데 솔루션은 방금 김프로가 얘기한 거 거의 나왔어요. 일단 원칙이 있잖아. 먹은 거보다 더 운동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죠? 에너지를 내가 하루에 인풋하는 것보다 그렇죠. 아웃풋이 더 많아야 빠지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먹는 양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운동하는 건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도 단순한데. 잘 엄두가 안 나는 게 그때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약간 괴로워. 생각만 해도. 그때는 했었는데. 아, 이거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까지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내가 맞아. 왜? 우리는 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말고는 이제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요즘에 좀 배가 나오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보급관 우리 군대 행보관이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이었어. 아저씨였는데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 그 양반은 체형도 희한해. 저 배가 이만큼 나온 산만큼 나온 사람인데 그 양반이 꼭 이제 배를 빼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우통을 벗고 런닝 셔츠만 입고 런닝을 한 번씩 하거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깅을. 구보를 하는데 구보를 하고 들어와도 빠지겠나 저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배가 저 지경이 되도록 안 빠지는 게 말이 돼? 아니 군인이잖아. 직업 군인이잖아. 그리고 뛰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정기적으로 뛰면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뭐 아니면 이제 당직 근무 있는 날 뭐 이런 날만 이제 막 이렇게 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빠지지. 근데 이 배가 지금 뭐냐라고 생각을 했던 20대 중반의 저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죠. 네가 그렇게 됐구나 이 새끼야. 아, 근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 20대 때는, 먹는 걸 줄이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운동을 하는 대로 근육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운동을, 그래서 가지고 지금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그쵸? 안 된다는 거. 기초대사량이 그때는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꾸준히 똑같은 김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죠.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이제 쌓이는 찌는 거죠. 거지. 예. 맞죠. 아니, 배 감독은 요즘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걷는 거 하나 굉장히 꾸준히 했었거든요. 허리를 위해서라도? 네. 근데 이 차로 다니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안 되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걷는 기회가 생기더만. 차 한번 타기 시작하면 야, 정말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도 현상 유지 혹은 1, 2kg씩 빠졌다가 올라왔다 뭐 이러는 상황이 되던 게 뭐 두세 정거장은 걷는 버릇 뭐 이게 남아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야, 저거를 어떻게 걷냐 이렇게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슈퍼 갈 때도 타고 가. 진짜. 진짜로. 슈퍼 갈 때도 안 걸어가? 타고 가야 나 직성이 풀려요. 그러겠다. 큰일 났다. 운동 좀 해. 운동해야 될 것 같아. 네. 나의 운동하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봐. 김 선생 나한테 시나리오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야시를 잘 놓으면서 이건 진지하게 운동을 하라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기초대사량이 높으니까 먹는 대로 살이 안 쪄요. 그래서 딱히 운동할 일은 없는데 몸이 찌부드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은 안 찌는데 몸이 굳고 네네. 되게 뭔가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그 찌부드한 느낌이 있잖아. 네.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걸어요, 한강을. 네, 저희 집에서 한강 금방 걸어가니까 팟캐 들으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걸어요. 네,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네. 네. 당신도 하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도 걷지. 주말에 뭐 하겠어, 내가. 주말에 걸어? 그럼. 정말? 주말에 사무실 안 나오잖아. 주말에 내가 그럼 누워있겠어요? 그럼 안 돼, 나는. 왜 이 지경이야? 그래서 그 지금. 정도는 안 되는 거지. 그래, 그 정도는 안 돼. 뭔가 이제 빡센 걸 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이건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고요. 맞죠. 기자가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포기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게 불가능할 거다. 근데 해보니까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하려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다니면 뭐 미친 듯이 끝나고 새벽 2, 3시까지 술 먹고 그 다음날 7시 반에 출근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럼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래.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그냥 PT 끊으면 돼. 의지의 문제. PT를 끊으면 돼, PT를. 네. 결국 문제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닌가. 내가 먹은 거보다 더 쓰면 된다. 그렇죠. 네. 쉽게 맞아요. 생각하면 더 돼요.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야지. 내가 그걸 얼마나 먹는데?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칼로리 뭐 이런 거.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허리 다치고 나서, 이거 걷고 살을 빼야 되겠구나. 라면서 이제 한 달 요양을 한 적 있잖아요. 그때 난 그걸 처음으로 봤다? 비빔면, 짜장면, 참치캔. 칼로리? 이게 몇 칼로리인지 한번 본 거야.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플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빔면과 계란 후라이와
참치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꺼내서 먹으면 이게 몇 칼로리가 되지? 상상할 수 없는 칼로리더만 그게. 마라톤 뛰어야 되는 칼로리가 2천 몇 칼로리 이렇게 나오더라고. 라면에 참치 이렇게 나와?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라. 그럼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냥 살면서 보내버리는 칼로리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약간의 운동 더.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집에 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 밥을 해 먹거나 이러기도 귀찮고 해서 주문을 해야지 하고선 이제 또 배달의 민족 이런 걸 봤네. 근데 보니까 1인용으로는 잘 배달이 안 되니까 금액이 13,900원 정도에 딱 맞춰진 세트 메뉴 같은 게 있는 거야. 도시락집에. 하나인 줄 알았어, 나는. 14,900원 세트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돈가스랑 함박스테이크랑 김밥.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하나가 이렇게 담겨진 도시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으면 이따 저녁에 또 먹으면 되지? 주문했더니 도시락 2개가 왔어. 제대로 된 도시락 2개가 와 있어. 돈가스와 밥이 메인으로 된 도시락 하나랑 함박스테이크와 김밥이 메인으로 된 도시락 2개가 딱 와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냐. 네. 30분 있으니까 없어. 다 먹었어. 근데 다 먹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먹은 양을 생각해보면, 그걸 운동 에너지로 환산해보면, 엄청나죠. 답이 안 나오는 게 나오더라고. 그 칼로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뭐 일단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냥 조금 드세요. 조금 드시고 많이 운동해야 되는데 맞아. 스트레스 요 정도 받으셔가지고 안 할 것 같다. 그렇지. 더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셔야 할 텐데 구급차 한번 실려 가봐야 살라고 그치. 하지. 이게. 38살이고 여자친구 있으면 네. 뭐 스트레스 이 정도 받아가지고는 안 빠지겠지. 그렇죠. 여자친구가 더 독하게 해야 된다.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빠질 거예요. 그럼 저절로 빠지지. 독한 네. 양반. 자, 사연 주신 분에게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보내드릴 텐데, 네. 요걸로 헬스 끊으셔가지고, 네. 짐 이런 데다가 놓고, 사용하시면서 운동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시사평론가 김영민 씨 모시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여행 일본어 100일의 기적을 쓴 황미진입니다. 자, 김프로 만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디가우징으로 한 주간 정말 국민들을 뜨겁게 열받게 했던 양승태였습니다. 제가 뭐 누차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악마가 왔다면 양승태의 모습으로 왔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똑똑하고 모든 것을 이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나쁘다고 봐야죠. 나쁜 것 이상으로 나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모르고 단지 그냥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사회 전체로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물론 결과는 다 나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식해서 그런다고 봐줄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잘하고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인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정말 나쁘다고 봐야죠. 예, 그래요. 자, 양승태의 컴퓨터 디가우징 사태. 일단 이거 양승태가 지시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뭐 지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특수단에서 이제 1차 조사가 끝나고 아사모사하게 덮으려고 발표를 했더니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다시 조사해야 된다. 컴퓨터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때예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을 때고 그리고 11월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예. 근데 디가우징이 10월에 됐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그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 예. 캥기는 게 있어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밀어버린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캥기는 게 있는 게 뭐 양승태 컴퓨터를 뒤졌는데 캥기는 게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양승태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하고 두 사람께 이제 디가우징 됐다고 제출이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에 있는 두 사람이니까 뭐 두 사람 모두 다 이거를 지워야 된다라는 안에 뭔가가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밑에 직원들이 옛 상사가 망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알아서 충성한 것은 아닐까요? 그 밑에 있는 옛 직원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무진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죄가 있잖아요. 증거인멸죄가. 근데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되는 그 증거를 삭제하는 뭐 없애는 이런 거는 처벌을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은닉을 하거나 뭔가 인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일반 공무원들은 뭐 재판을 하거나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니까 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민간인 사찰 때 2009년에 그 공직윤린지원단실에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디가우징 하라 그래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디가우징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처벌받았거든요. 장진수 주무관 같은 경우 그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처벌을 받은 이유가 요 내용이에요. 본인의 범죄 혐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고 그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어떡하느냐. 어쨌든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법을 면밀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지시를 받았으니까 해도 되겠지 하고 했다가 독박을 쓴 케이스인데 지시를 따른 사람들이 다 지금 판사들이잖아요. 예. 근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승태 뭐 박병대 두 사람이 지시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 지시를 한 거를 덜렁덜렁 그냥 다른 이것도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디가우징 해버리고 뭐 말 맞춰가지고 다 얘기하면 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이 나쁜 짓이 증거 인멸죄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동료 판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수술에 비유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는 않아요. 이게 증거라는 것이 나오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신 것처럼 26일 날 대법원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출한 자료가 뭐냐? 내용이 특별조사단이 3번에 걸쳐가지고 조사해서 공개를 안 한 400개 정도 되는 문서가 남아 있었잖아요. 예. 그 문건 파일을 원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조사 보고서하고 요것만 지금 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뭐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 덜렁 갖다 준 거니까 제대로 조사를 못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 보고 그냥 수사를 적당히 끝내달라고 지금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여서 이거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욕을 먹어야 된다. 제가 뭐 여태까지 이제 논평을 하거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이 기민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욕도 먹고 왜 이렇게 기득권을 두둔하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재판만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굼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하는 행동을 보고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단지 그냥 좀 모자라다의 차원이 아니다. 그 정도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판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뚝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은 좀 속이 터지긴 하는데 일을 보면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고 막 이렇지는 않은 스타일이라 원래부터가 조금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속이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가진 뚝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길게 보면 좀 무서운 분이다라고 이제 평이 많은데 그러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섞어가지고 하는 평가가 뭐냐면 이분이 뚝심이 무서워가지고 정말 법원을 잘 바꿀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의 뚝심에 그걸 맞추자 그러면 대법원장 임기가 좀 짧다. 한 대법원을 한 20년 해야 이제 제대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법원 내부에서도 좀 답답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고 대법관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테고 대법원에 있는 고위 판사들을 아무래도 자주 만나고 뭐 이럴 테니까 본인이 얼마나 후배 판사들로부터 소신 있는 판사들로부터 직언을 많이 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뜸을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드는 디가우징이 이미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그 사람들이 말은 맞췄을 거고 중간에서 뭔가 양심 선언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러면 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우르르 검찰에서 달라 그러는 거를 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양승태 박병대 하드뿐만 아니고 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하드디스크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줘봐야 양승태, 박병대 이런 사람들이 핵심인 건데 그런 사람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다 디가우징 됐으니까. 그리고 뭐 다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 이건 뭐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그 밑에 있는 판사들의 다른 뭔가 트집 이런 것들만 괜히 잡히면 시끄러워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원의 목줄을 어쨌든 검찰이 쥐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동안 뭐 관행이나 이런 걸로 실정법에 혹은 뭐 법원 규칙에 맞지 않는 뭐 이런 관행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뭐 불합리한 프로세스라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런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딱 모가지를 쥐게 되는 셈이니까 이게 뭔가 법원의 목줄을 검찰에 내준 조직을 지키지 못한 수장으로 평가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단박에 검찰이 다 깔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비위를 여러 개 잡았다 하더라도 카드로 들고 두고두고 사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법원에 목줄을 내준 수장이 되는 평가를 두려워했을까? 그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만 그럴 수는 있죠. 이게 최대한 버텨주는 모양새를 다 취한 다음에 지금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검찰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한 건데 그거는 줘야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임의로 제출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서 다 줄 필요 없이 일단 버텨라. 그러면 뭔가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구나 하는 버텨주는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검찰이 빡 돌아가지고 영장을 넣어서 그 영장에 있는 거를 안 줄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가지고 수사가 그냥 싹 되게 하려는 다크나이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빅픽처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세 번째인데 저는 이 세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단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단수가 높은 양반 같으면 지금 같은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나이브하게 헛발질을 하는 상황을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여태까지 해왔던 걸 좀 보면 굉장히 큰 시야를 가지고 뭔가 합법적으로 다 넘겨줘가지고 그래 이참에 영장 들어가가지고 가져간 거에서 밝혀지는 거 그냥 싹 한번 뒤집어가지고 법원이 한번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제대로 한번 사법부를 좀 고쳐보자라는 모양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 그러면 결국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인 거예요. 이거
양승태, 박병대 못 잡을 건데 밑에 사람들만 그냥 너덜너덜해지게 이상한 것만 트집 잡히는 것만 되지 않을까? 혹은 이거 괜히 그렇게 넘겨줘가지고 결국엔 법원 목줄 넘겨준 사람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냥 미적미적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욕을 많이 먹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한 축이 거의 무너졌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해가지고 자꾸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이고 법원에 대해서 무슨 뭐 대법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분권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자고 여태까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양반이 수장으로 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검찰에서 수사하게 잘해주세요 했더니 이거 못 주겠으니까 우리가 했던 것만 그냥 하고 적당히 가시죠 라고 하는 거면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완전히 땅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지 않을 칼을 대지 않고 지금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제한적으로 혹은 가장 그 아픈 부위만 도려내가지고 나머지 몸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 대면 아프니까 잠깐만 있어볼까요? 조금만 있어볼까요? 뭐 아까 전기부터 바르고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조직의 사법부의 수장이 판단을 잘못해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이브하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뺏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경향신문에서 이번 주에 단독 기사도 발표를 했지만 원세훈 재판 때 1심 재판 때 왜 공소장이 변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검찰에서 밝혀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던 것이 매우 이제 미진한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건이 트위터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던 것이 발견되면서 이게 사실은 그게 지금 원세훈을 잡아 집어넣은 건데 그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이걸 좀 새로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니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거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공소장 변경하지 말아라. 이거 변경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누르고 있다가 그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됐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당장 안 받아주기엔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주고 그 뒤에 어떻게 이 결과를 한번 좀 뒤집어 가지고 정부 편에 좀 마음에 들게 맞춰주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금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모두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여기저기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세훈 재판이 가장 정점에 있고 그 나머지 박근혜 정권의 입에 맞는 구미에 맞는 거를 해주면서 자기들은 상고법원을 한번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큰 거 한번 얻어보자라고 해서 사법부 전체에 그냥 신뢰 자체를 말아먹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이거를 쇄신하려면 칼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직권남용 혐의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가 증거도 상당 부분 다 없어졌고 사람들도 다 말을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양승태, 박병대 이 사람들이 형법상 실제로 뭔가 전과가 생기는 그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덜너덜해지도록 지금 뭐 모든 사람이 양승태가 정말 올곧은 훌륭한 법관이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이 어쨌든 검찰에 출석하고 법원에 출석하고 하면서 너덜너덜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새롭게 수사하게 되는 내용으로 사법부에서 혹여나 발견되는 뭐 이런 나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가지고 처벌을 받고 사법부 자체가 개혁을 하게 되는 계기로 지금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승태를 잡아 집어넣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로라도 사법부의 혁신을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 뭐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드러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노력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가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하고 그 수뇌부나 기득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국민을 조금 맞추고 여태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 그 사람들을 지금 신경 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심기를 생각할 때입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사법부에 목줄을 다 내준 수장이라고 이런 평가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는 호통을 쳐야죠. 예. 아니 검찰이 뭘 이렇게 우두둑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그거를 못 지켰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아니 사법부는 법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이니까 아니 법 없이도 조직을 운영해야 될 곳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떳떳한 줄 알았지 당연히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게 튀어나올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법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오히려 치는 방식으로 타개를 할 거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죠.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들어주고 내가 이걸 막았으니까 뭐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해법원장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태까지는 그래도 잡음 내지 않고 참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김프로가 이렇게 참아줬고, 김프로가 이렇게 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제가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두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로 저만큼 두둔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정무적으로는 기민하지 않지만 뚝심이 있는 양반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제가 했잖아. 예. 얼마나 더 기다려요. 지금 이거는 진짜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나이브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는 본인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법개혁, 뭐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 이런 데서 비대하게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사법부가 병들고 있고 멍들고 있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헐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거는 직언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면서 하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세훈 재판에서 그렇게 법원 내부에 야료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그 공소장 변경을 못하게 하느라고 난리 법석을 부리다가 쫓겨난 사람이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보다도 가장 법원에서의 판단 내지는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법조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와 분개를 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지금 특수 일부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를 지금 수술을 해나가고 있는 집도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특수일부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저렇게 나이브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적당히 해서 끝낼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길기는 하고 양승태 박병대가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법원이 저렇게 계속 협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초식을 쓰면서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의 수사 의지를 굉장히 불태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사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압수수색도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야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꼭 사람들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가져오는 것 말고도 그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줄 거는 다 주겠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집어넣는 거야 이제 사실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또 막 언론에서 굉장한 싸움이 붙은 것처럼 뭐 중계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는 할 텐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을 지금 만들어준 셈이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달라 그러는 걸 다 그냥 줬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쳤을 때 기각을 해도
자기들한테 명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달라 그러는 거 다 줬는데 왜냐하면 영장 내용 자체가 공개되는 일은 잘 없으니까 달라는 걸 보고 판단을 해보니 이거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기각했다.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자기들이 조사한 그 원본 파일, 그래서 조사해서 밝히는 원본 파일하고 조사 보고서 정도 줬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쓰면 자기들이 그것까지 기각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재청구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법원은 계속 입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한 자충수예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충수가 되게끔 하고 개혁의 파고가 밀려 들어오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밑자락을 깐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건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제가 뭐 예상했던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거의 한 3% 내지 한 5% 정도는 그런 게 없다고는 못할 텐데 예. 근데 제가 그 정도의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 하실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나이브하게 해가지고 왔던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금의 소식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빅픽처 그리고 이러시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 좀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법원이 정말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자성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액션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내부인들을 설득해야 될 지금 위치에 계신 것이지 예. 지금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막 뭐 질질 끌려가고 여기저기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를 연출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을 이루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판단을 미스하고 계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내는 건 밝혀지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문 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을 조금 해줘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뭐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조금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뭐라도 해서 뭐 삼보일배라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뭐 제가 한다고 이게 들리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김프로가 진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 내지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내지르는 것은 좋은 결과를 꼭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는 약간 뭐 회의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할 때 이렇게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법원이 하는 걸 좀 지켜보자 했던 건데 예.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너무 걱정되고요. 혹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약점 잡힌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약점을 잡힐 만큼 뭐 그렇게 대범하게 막 잘못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제가 아닌 걸로 알아서 예. 자기의 본인의 개인적인 과오나 약점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는데 그냥 원래 스타일이 조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이제 좀 왜냐면 저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뭐 직접적인 면식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일까 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뚝심은 있는데 옆에서 보기엔 조금 속이 터진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스타일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것도 의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평소 하시던 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재판만 하면 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정무적인 판단이 사실 뭐 판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막
표시가 나거나 드러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막 이렇게 된 적은 없었겠죠. 근데 네. 지금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삼부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라는 조직의 수장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기민하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자리라는 게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지식도 아주 빠삭하게 있어서 실력적으로도 조직을 이렇게 잘 이끌고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어야 하지만 뭐 그 나머지 다른 외부의 뭐 조직이나 이런 것과의 정무적인 이런 관계에도 잘 할 수 있어야만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래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거를 못한다. 내가 원래 잘 못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맑게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계시다 지금 그냥 감옥 가 계신 분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왜 이렇게 꿈뜨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실 분 같진 않아 보이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와간 지금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그런 정파가 압승을 했는데 말이죠. 정치적 환경, 여론 지형 모두 다 자기가 뜻을 펼치기에 좋은 그런 국면인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